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이의 책 Check it out. 네. 박수 소리가 좀 이렇게 더디게 박자감을 좀 더디게 친 분은 오영욱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여행 작가 노중훈이고요. 변함없이 책을 좋아하는 대표님. 네. 하지만 탐독은 하지 않는 조민숙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 시장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뭐 책을 읽을 아랫입술을 왜 깨무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안 읽는 거잖아요. 뭐 누구 뭐 탓하시게요? 네. 책은 사실 반은 읽으라고 있는 거지만 반은 장식용. 장식용인데 저는 사실은 저도 제 인생에서 점점 그 전자의 비율이 줄고 후자가 더 늘거든요. 작가님까지 왜 이러세요? 근데 아니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네. 책이 좀 많았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책을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어떻게든 처리하거든요. 버리고 주고 막 하는데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하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까 하다가 책으로 가구를 다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선반 같은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걸 다 책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야, 그렇구나. 나름대로 되게 근사하기도 하고 네. 비싼 가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비싼 가구죠. 네. 그거. 진짜 책으로 인테리어를 하는군요. 네. 저는 이제 외국 책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거 간지나죠. 웬일. 더군다나 약간- 저기 건축책은 이제 한 권에 20만 원, 30만 원 하거든요. 진짜. 네. 네, 그런 거를 한 30권 쌓아놓으면은 그냥 작은 스툴이 되는. 웬일. 그러네. 스툴이 되고 하는 수술도 거죠. 되고. 제가- 그게 보통 하드커버죠. 딱딱한. 네. 제가 아만티라고 제 부산에 있는 힐튼 호텔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 얼마나 비싼 장식을 해놨냐면 정말 말씀하신 걸로 네. 책으로 네.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얼마나 이렇게 비싼 인테리어. 그래서 그때 시장님은 사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리셨잖아요. 네. 어디라고요? 기장 힐튼? 커버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기장 힐튼? 아니 진짜로? 진짜 책으로. 객실마다요? 아니 객실 로비. 그 정도면. 아니요 그때 층층마다 다 해놓고 되게 큰 데다가 거의 책으로 전체가 컨셉이 책이었어요. 부자시니까 더 큰 부자가 싫으신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대표님은 부산 힐튼과는 척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과감한 발언을 하신 거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소개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여행사이의 책 23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막 저희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신 분은 지난화에 이어서 역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파리발 서울행 특급 열차의 오영욱 작가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두서없는 오프닝을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책은 우리 오 작가님이 올해 2018년 4월쯤에 이제 대륙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까지 이어지는 대륙 횡단 열차에 본인의 어떤 경험과 탔던 걸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기록한 여행기가 되겠고요. 근데 사실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저랑 이제 오 작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 작가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책은 사실 여행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다. 라고. 네. 그 의미를 조금만 풀어주시죠. 뭐 소설도 어쨌든 현실에 기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곧 우리가 다시 대륙의 일부로 네. 붙을 거라는 좀 판타지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판타지를 미리 소설로 좀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 네네. 그걸 위해서 사전에 이제 조사를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네네. 결국은 가장 제가 원했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뒷부분에 아주 짧게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그 부분을 위해서 이 네네. 긴 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이라고 한 거는 잠시 후에 팟캐스트 말미쯤에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책의 52페이지를 보면 드디어 대륙 횡단열차의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2018년 4월 26일 16시 58분 프랑스 파리 동력 출발. 한국과의 시차 7시간 괄호 열고 여름 괄호 닫고 서울까지 12,371km 남음. 그리고 원고는 한 줄입니다. 네. 모스크바행 열차가 서울을 향해 정시에 출발했다. 이 얼마나 건조하고도 아름다운 강건한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서울까지는 몇 킬로미터가 남았고
기차는 몇 시 출발하고 어느 역에서 이런 건 다 이미 규칙대로 또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기차형의 특성이 반영된 사전 조사로 해결됐던 거라는 거죠. 사전 조사에 이제 좀 네. 가끔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만 이제 수정을 좀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 역의 어떤 주변 풍경과 또 지도 이런 것들 다 그림으로 이제 그리셨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떠나기 전에 이미 대부분 떠나기 전에 한 그림에 그러니까 그림 한 장에 한 네. 70%는 채웠고요. 아. 나머지 30%는 이제 여행하면서 채웠고요. 또 나머지 디테일들은 현장에서 좀 채우시기도 했고. 현장에서 더 붙이고 싶은 것과 네, 단상들은 거기서 네. 썼던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열차의 출도착 이외에 중간중간에 작가님이 깼다가 다시 자다가 뭘 먹었다 이런 시간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신 거고 네. 그다음에 열차 내 다른 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묘사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정보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다 메모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메모 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어. 종류가 네, 그런 걸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건데 네네. 사실 저는 남의 다른 사람한테 크게 관심은 없고 네네. 대화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사실 그 옆 사람들 얘기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책에는. 많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네. 또 이 책을 내용을 채워가면서 되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네. 맞아요. 그 오리엔트 특급 네네. 살인이라는 책이 한 칸에서 이루어지는 되게 여러 네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루어지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알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아. 그냥 각국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칸마다 네네. 그 사람들 간단한 정보만 네. 습득하고 이제 네. 나머지는 좀 상상하면서 그렇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또 추리와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게 크게 관심이 없고 자, 그 전에 이건 중요한 질문 아닌데요. 그런 메모는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십니까? 아니면 핸드라이팅 수기로 이렇게 수첩 같은 데다 적으십니까? 보통 손으로 쓰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컴퓨터를 항상 켜놓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그 전원 유지하기에는 상황들이 아주 괜찮았던가 보죠? 기차에 계속 전기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저는 1인실 사용했으니까 뭐 아주 여유 있었고 네. 근데 중국 기차가요. 네. 아직 그 전차화가 안 된 구간에서 네. 각 칸마다 네. 석탄으로 불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 대목도 있더라고. 네. 신기하더라고. 그게 전기가 거기선 좀 되게 불안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공급이 좀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작가님 그 부분은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과거가 아직 남아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작가님의 어떤 타인에 대한 큰 관심은 없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도 사실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운이 좀 좋으셨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특실이나 뭐 1등 칸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2인실을 이용하는데도 정말 바이칼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서 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생면부지의 사람과 동행 아닌 동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보통은 없는데 네. 거의 혼자 이용하셨던 거죠, 그죠? 후반부는 물론 아니지만. 사실 2인실은 비싸잖아요. 네. 일단 비어있는 칸을 전 예약을 했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근데 세상에 그 돈을 내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쓰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아니 근데 기차는 완전히 혼자 쓸 수 있는 그 객실은 없습니까?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네. 구간도 있고 근데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최소 2인 이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어쨌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혼자서 한 사람이 네. 그 2인실에 객실 그 침대 2개를 다 사거나 4인실에 침대 4개를 다 사면 돼요.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작가님 네,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작가님은 혹시 이렇게 책 낭독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발음이 되게 부정확하거든요. 무슨 그래가지고 말씀이에요? 낭독해본 적 거의 없는데 옛날 라디오에서 시켜가지고 몇 번 했었어요. 저희도 시킬 줄 몰라요. 아니 저희는 불편하면 절대 부탁드리지 뭐 않고요. 저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은 없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렇죠. 괜찮으니까 그러면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지난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뭐 한 어느 정도나 7할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기차 여행을 정말 건조하게 담담하게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 뭐 그냥 정말 팩트 위주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아주 재밌게 본 톡톡 튄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약간 마치 뭔가 방점을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들이 좀 들어가죠. 네, 72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폴란드하고 벨라루스 이제 국경을 열차가 달리는 중이에요. 이런 색. 봄의 숲입니다. 봄의 숲 색을 보고만 있어도 솔잎 음료를 마시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평상시 때 숙취 해소를 위해서 솔잎 음료를 자주 드십니까? 전 솔잎 음료는 네. 지방에 출장 가서 거기 동네 사우나를 한번 할 때만 마십니다. 근데 뭐예요? 무슨 규칙인가요? 괜히 마셔야 될.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비행기 타면은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고 맞아, 쓰는 맞아.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네네. 약간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비행기 탈 때 두 가지 음료를 먹거든요. 하나는 그 진저 에일, 생강맛 나는 음료하고 후추 뿌린 토마토 주스를 먹거든요. 진짜? 그게 되게 맛있어요. 사실 서양에서는 되게 유명, 그 뭐 흔히 마시는 음. 음료이기도 하거니와. 근데 작가님도 그거 쓰셨더라고요.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드셨어요? 아니. 여행 가는 느낌도 들고 좋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약간 이국적이기도 한데 그게 의외로 후추랑 토마토가 되게 잘 어울려요. 그 주스가. 네. 그리고 한국은 토마토 그 순 토마토 주스가 없어요. 네. 그냥 약간 가미한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묽게.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벨라루스 이제 입국 심사를 받을 때요. 이제 기차 안에서 다 받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76페이지인데 자 4월 27일 20시 28분입니다. 벨라루스의 입국 심사 경찰이 객실 앞에 섰다. 패스포트 여권을 건넸다. 스탠드업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 경찰 앞에 섰다. 그는 지금 나의 덥수룩한 모습과 여권 속 팔대의 가르마를 한 남자가 동일인이라고 절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권 사진은 2년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사진관 사장님에게 찍었는데 포토샵 처리를 너무 많이 했던 건 사실이다. 시간이 없어 뽑아준 사진을 그대로 썼다. 2년 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가 벨라루스 경찰이 처음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구심을 내보였다. 눈, 코, 입, 귀, 눈썹을 일일이 확인당했다. 어쨌든 같은 사람인 것으로 결론 지은 그는 여권 속에 붙어있는 통과 비자를 보고 다른 질문을 하진 않았다. 무뚝뚝한 표정의 255호 차장은 그의 뒤를 쫓으며 승객들의 여권을 모으고 있었다. sit-down. 나는 앉았고 그는 떠났고 내 여권은 차장이 챙겼다. 이걸 왜 읽으신 왜 거예요? 읽었냐면 그 유독은 아니고 당연한 거겠지만 기록이니까 이 책에는 각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의 입국과 출국 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좀 엄숙하고 삼엄하고 약간 좀 긴장감을 쫄게 만들고 네. 어떤 데는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통과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잘 전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 벨라루스에서 이제 여권 속 사진과 실제 인물과 이렇게 철저하게 대조를 할 때 기분이 뭐 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정말 전 20대 때는 죄 지은 것도 없으면서 그 입국 심사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30대 때는 조금 덜 무서워지고 네네. 지금은 이제 크게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네. 편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냥 근데 그게 육로에서 여권 검사 받는 느낌하고 네. 공항에서 여권 검사 받는 느낌은 달라요. 달라. 네.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그냥 어떤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네. 그 통과가 안 됐거나 뭔가 비자 문제로 네. 거기 내버려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가끔 국경에.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하면서 네. 그 약간의 흥미진진한 놀이 그냥 재미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뭐 입국 심사대 이런 데서는 이제 특히 저는 약간 좀 기분 나쁜 게 이렇게 가방이나 소지품 이런 거를 막 되게 또 그거를 그건 애티튜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게 뭐 경찰이든 뭐 이게 국경 수비대든 검사를 할 때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소지품을 뒤져도 조금 예의를 갖춰주면 좋은데 뭐 탈탈 터는 경우도 있고 별것 아닌 거 시비 쪽으로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 경우에는 칼 때문에 이렇게 가방 다 뒤진 경험도 있었죠. 경우도. 중국에서였는데요. 중국 기차 좀 낭만적이지 않은 게 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차역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네, 그렇죠. 기차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 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그 엑스레이 집어넣었더니 주머니 칼이 있다. 네.
근데 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짐 챙길 때만 사실 있는 줄도 몰랐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몰랐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딴 사람들 쭉쭉 지나가는데 짐을 다 풀러가지고 그걸 찾았어야 됐어요. 아, 난 그 황망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찾았어요. 찾고 이거였다라고 네. 하니까 그 검사원이 네. 그거였네, 오케이 하고 가. 그 승진하는 거야. 막 땀뻘 뿌리 나는 다 있는데 막 이렇게 다 풀어 헤쳐져 있는 짐을 보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 찾아줘도 그 관심도 사실은 또 알고 보면. 근데 만약에 이런데 기차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 역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정말 아니면 국경까지 보통 이제 심사를 받는 건 국경 근처에서 받는 거니까 내리게 하지. 그런 내리고 경우도 그냥 한없이 기다리다가 다음 돌아가는 기차 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 아까 왜 읽었냐면 유난히 이 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의 소재들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출도착 시간, 팩트 이런 거과 더불어서 차창과 풍경과 더불어서 차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승객 외에는 차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차장 그리고 가끔 국경을 통과할 때 타는 이런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 근데 묘사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유난히 그 작가님이 차장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선 묘사를 좀 합니다. 뭐 피부 색깔이 어떻고 뭐 머리 색깔이 어떠며 예쁘게 생겼고 되게 호감형으로 생긴 또는 어떤 남자 차장을 두고는 되게 뚱뚱하고 그다음에 식당 칸에 와서 너무 시끄럽게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나마 관심 둘 수 있는 인간이 그 차장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제가 네. 지난 시간 그리고 네. 지금 남에게 별로 관심 없다는 말을 2번이나 했는데요. 네. 사실 사람 개개인한테 관심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관계가 네. 생기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 관심이 있는 게 네. 세상이 그렇게 남에게 서로 그러니까 시시콜콜 막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지 않더라도 네. 그냥 편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세상을 이상으로 두고 네. 이제 어쩌다가 만나는 인연들 중에서 네. 서로 어떤 선을 잘 지키면서 네. 그냥 불편하지 않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많이 애정을 주는 편이죠. 차장과의 트러블은 없었습니까? 여행 도중 내내? 제가 뭐 나쁜 짓을 별로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진행하고 있는 MBC 라디오에서 노중훈의 여행에 마신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11회 횡단열차의 저자를 모시고 한번 몇 주 동안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팁 아닌 팁이 11회 횡단열차에서 차장을 잘 사귀어 놓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근데 차장이 여기 책을 봐도 그런데 음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네. 식당 칸이 아니라 차장 자체적으로 뭘 파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간식거리는 차장이 파는 거예요. 각 칸마다. 그거는 그럼 개인 수입이 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우리는 기차 차장이 음식을 판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근데 그분도 그랬고, 이제 오 작가님 말씀도 그렇지만, 차장들이 간단한 그런 걸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해노라고 자주 왔다 갔다 오랜 기간 같이 자주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분 친해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2등 칸이나 3등 칸이 잘 모르겠지만, 씻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면, 차장 객실에 있는 샤워 시설을 좀 이렇게 이용하게끔 해주고 막 그러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장의 어떤 음식을 좀 많이 대신 사야겠지. 예, 주고받기니까. 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차장에 대한 묘사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작가님 읽으실래요? 아니요, 읽어주시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 뭐냐면 8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4월 28일 새벽 4시 38분 벨라루스의 오르샤역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인데요. 자, 서울까지는 19,000 그렇죠? 아니구나. 9,792km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르샤역의 새벽 풍경은 다소 무뎌져 있었던 마음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실패한 혁명, 녹슨 간판, 인간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웅장한 기차역,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붉은 조명을 밝히고 이른 새벽부터 영업 중인 잡화점과 물건들 사이에서 시간을 응시하는 중년의 여인, 끔찍했던 겨울 추위가 겨우 물러났음에 안심하며 역 한쪽에 마련된 대합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완행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감상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한 열차의 창밖으로 이어졌다. 이 쓸쓸하면서도 괜히 울컥하게 되는 모습이 그들에겐 지독한 현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사실 일상이란
이곳 벨라루스의 새벽 기차역만이 이곳 벨라루스의 새벽 기차역만이 아닌 세상 어디에서나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때가 김동률이나 성시경 씨 노래를 들을 때입니까? 자다 깼을 때이긴 한데요. 네. 네. 아, 좀 홍보냈을 때구나. 네. 네. 뭐 네. 쭉 이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건조한데요. 일관되게 건조한데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막 깨어나셨을 때 아니면 차창밖으로 펼쳐진 약간 쓸쓸하고 적막한 풍경을 묘사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감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새벽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그럴 수 있겠다. 종류의 사람들은 다 밤 네. 올빼미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새벽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여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깰 일이 많고 네네. 새벽 풍경을 볼 일이 많은데 네. 조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낯선 풍경인 거죠. 네네. 거기서 네.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24페이지로 보면 이제 이걸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작가님이 이 기차여행을 계획하게 된 우리가 듣기엔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조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 좌석에서도 이제 지도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뭐 옴스크, 그죠? 그다음에 크라스노야르스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러시아 상공을 지날 때 네. 여기 지나고 있다라는 그 도시명이 표기가 되는데 거긴 보통 우리가 관광객들 가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작가님도 그걸 보면서 여긴 뭐 하는 도시인지 여긴 기차가 서거든. 그래서 이 여행을 기획한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네.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썼는데 네. 옛날에는 그 비행 시간에 이렇게 야멸차게 불을 안 껐어요. 그렇지. 비행기 안에서. 네. 근데 지금 무조건 재우려고 다 불을 네. 끄잖아요. 네, 네. 근데 불을 끄면 창문 열면은 그 빛이 확 새어나와가지고 맞아. 민폐를 사람들이- 끼치거든요. 네. 맞아. 근데 불을 덜 꺼면 창문 열고 음. 밖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아. 그럼 시베리아 위를 지날 때 이 위에서 보는 모습이 되게 추상화 같아요. 네. 막 번져 있는 호수 같은, 번져 있는 어. 기름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네네. 근데 거기에 또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옴스크 위 네, 그러니까. 뜨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눈높이에서. 옴스크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비행기 좌석 지도 서비스 이외엔 본 적이 없는 도시거든요. 저도. 전 생전 처음 처음 들어보는. 들어보지. 유럽 갈 때 어. 항상 그 위를 지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희한한 게 더 유명한 도시를 표기할 법도 한데 모르지 그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도시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게 저도 표기가 돼가지고 약간 고개를 아니면 뭐 시계가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바뀐다거나 시간이 바뀐다거나 그런 아니 근데 도시가 시베리아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없어요. 옴스크가 꽤 유명한 도시인 거예요. 하여튼 그거 되게 좀 해갖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작가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무탈한 여행자죠. 크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줄 행동도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이 읽은 바에 따르면 유일한 분쟁이라고나 할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러시아의 어떤 기차역에서 도시락 컵라면을 샀을 때의 그 아주머님이 막 뭐라 했다면서요. 러시아 분들은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되게 순박하세요. 네. 순박한데 너무 추운데 사시니까 네. 얼굴이 굳어 있구나. 굳었어요. 추운데 얼굴 찡그린 상태로 굳었어요. 말투도 그래서 약간 추울 때 말하는 것처럼 나와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비호감형처럼 처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나한테 뭐라고 하나? 네. 근데 사실은 별다른 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네. 이게 이 사람들의 매력이구나 하는 걸 많이 근데 말투 느꼈어요. 자체도 조금 거칠지 않아요? 러시아어 자체가? 물론 그분들이 우리 말을 들으면 야 세상 저렇게 거칠게 말하는구나 진짜? 라고 생각할 수 모르죠.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네. 말의 느낌은 그 사람이 어떤 표정과 인상을 가지고 말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표정이 없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지난 회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 책에 소련하다라는 표현이 2번인가 3번 나와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뭔가 아름답거나 완벽한 건 아닌데 근사하다는 느낌을 표현한다. 예? 물론 그 의미 중에는 혹독한 추위에서 비롯된 절망과 강제징용자가 흘렸던 피와 눈물도 조금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분도 굉장히 긴데 작가님 기차를 타면서 쭉 이렇게 봤었을 때 굉장히 느낌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겠지. 뭐 다른 문화, 다른 국가, 다른 뭐 사람들이니까 심지어는 기차도 그리고 기차를 이용한 승객들에게서부터 받은 느낌도 많이 달라졌던 거잖아요, 그죠? 예, 달랐는데 네. 사실 이 시베리아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베이징까지 가는 네. 중국 기차가 있어요. 네네. 그 기차는 사실 서양 여행객들에게 약간 성지 같은 기차예요.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양을 옛날식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인 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기차에는 그렇게 현지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 거의 관광객으로 채워져 있구나, 그러면. 예, 그러니까 2등 칸, 3등 칸에 이제 네네네. 현지인이 좀 있긴 한데 네네. 거의 거기도 네. 서양 여행자들이 좀 다 채우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젊은 백패커들인가요? 그럼 네네. 예를 들자면 예. 아 그렇구나. 그건 이제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은 칸들인 거죠? 3등 칸이. 예, 근데 중국의 네. 그 기차는 네. 3등 칸이 없어요. 아, 기본적으로 좋은 기차예요. 아 그렇구나. 네, 러시아 기차보다 더 비싼데 시설은 좀 더 후진데 아, 네, 거기 다 칸막이 있는데 침대가 2개냐 4개냐의 차이 정도 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되게 그냥 여전히 육로를 통해서 이 네. 동방으로 오고 싶어 하는 어떤 서양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 철도가 됐어요. 아니, 기차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 기차는 사실은 이제 차장들, 네. 그냥 정말 전형적인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 보는 게 더 재미있었고요. 이 죄송한 뭐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껄렁하죠. 네, 껄렁껄렁. 껄렁하지. 러시아 차장들은 다 반듯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중국 차장님들은 네. 짝다리도 짚고 서 있는 거죠. 모자도 제대로 안 내시고 옷도 어딘가 좀 매무새가 좀 그렇고. 네. 근데 러시아 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갈 수도 있는데 네네. 기왕이면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네. 여러 나라의 수도를 거쳐서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중간에 갈아타서 중국 기차를 타고 네. 몽골을 거쳐가지고 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깜빡했네. 이런 한심한 진행자가 다 했나요? 이게 대략의 루트를 말씀 안 드렸구나. 야, 정말 책 얘기를 하면서 기차 여행인데 대략의 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의 지금 두 번째 시간 거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거의 끝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줄게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독일 베를린을 그쵸? 지났고 지났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지났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벨라루스라는 약간 네. 생소한 나라의 네. 민스크라는 도시를 지났고요. 지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지나고 네 쭉 달리다가 네. 바이카로스쯤에서 이제 네. 기차를 갈아타고 이르쿠츠크 예, 네. 이르쿠츠크에서 갈아타서 네 저기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치고 네. 중국 베이징 거친 다음에 네. 북한의 평양을 거쳤죠. 거쳤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거친 걸로 해야 됩니다. 네, 서울역으로 거쳤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라고 하면 끝에서 끝까지 타면 모스크바에서 바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지만 작가님 그렇게 안 하고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몽골 쪽 가는 기차로 네. 갈아타신 거죠. 그러니까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일반 기차는요 네. 국내선이에요. 네. 모스크바에서부터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국내선인데 그게 네. 정말 너무 긴 국내선이에요. 우리나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국제선을 갈아탄 거죠. 그렇죠. 몽골 네. 행으로. 그 느낌도 좀 많이 각별합니까? 이 러시아의 풍경에서 이제 몽골의 풍경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도? 저는 네. 여행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막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몽골의 그 스텝 기우고 있는 초원들 있죠. 네네네. 네, 민둥산 비슷하게 네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그냥 몇 시간 가도 똑같은 풍경이 이어지는데 맞아요. 뭐 전생에 몽골의 뭐 기마병이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게 뭔가 마음을 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도 네. 이제 그 풍경이 보이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몽골 구간이. 저도 이제 몽골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 진짜 기묘해요. 왜냐면 그래요? 녹색의 초원인데 눈앞에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도 없이 평원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복, 지형의 높고 낮음이 심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탁 트여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시야가 맑아지기 때문에 되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데 원근감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거기가 안 나와요. 한 달을 걸어가도 안 나온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묘하더라고요, 느낌 자체가. 저희 책방에서도 몽골 원정대 이런 네. 북토크도 있고 모임도 있었는데 그런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저는 몽골 아예 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또 이렇게 기차 여행도 가고 싶고 사막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쌤, 방송은 솔직하게 해야 돼요. 장님, 솔직하게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호텔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호캉스 하고 싶다면 호캉스, 호텔 바캉스. 아니 근데 네. 궁금하긴 해. 궁금하긴. 그렇죠. 근데 궁금증에서 멈췄으면 좋겠죠. 그 실행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멋있게 표현을 하니까. 듣는 거로 족하시죠? 아니 거기에 만약에 가면 화장실도 못 가고 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게 표현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실장님은 아직까지 마음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그 오 작가님은 비행기에서는 걸쭉한 서양식 토마토 주스를 시키는 걸 좋아하시고 예,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146페이지에 써 있습니다만은 기차에서의 의식이라면 당연히 이제 도시락을 먹는 것이다. 네. 뭐 식당칸에서 먹는 거. 도시락이나 식당칸. 그렇죠. 네. 도시락이나 식당칸. 그러면서 147페이지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면 당장 먼 곳으로 가는 기차를 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락이나 식당칸 문화를 근사하게 되살리는 기획도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자, 너무나 내 꿈의 열차야. 제면소 열차 같은 것들이 생겨 국수와 냉면, 쫄면과 우동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별미 식당칸이 생겨도 좋겠다. 초기 철도 시대를 추억할 수 있도록 운행 중에 증기를 내뿜으며 만두를 찌는 칸도 노선에 따라 배치되는 것도 괜찮겠다. 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별명이 잠깐 잘 모르시겠지만 노중면이에요. 면에 환장을 해가지고 만두 엄청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너무 좋아. 기차가 증기를 뿜는데 밑에서 만두가 쪄져. 이거 행복한 열차가 어디 있겠어요. 이 부분이 나 절묘했어요. 네, 우리나라 기차가 아. 속도가 빨라지면서 식당칸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맞아. 아쉬운 거예요, 저는. 우린 그냥 부산까지도 뭐 한 2시간 반이면 가니까 뭐 먹을 시간도 안 되고. 식당칸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죠. 저 시장이. 기차를 잘 안 타보셨다 안 그랬죠? 타. 아 식당칸이 있어.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 당연히 이게 어쨌든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짧아지면 식당칸 문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무슨 뭘 하겠어요? 뭘 먹겠어? 그냥 유럽 유레일 음. 유레일이나 뭐 거기 있죠. 거기는 중간에 식당칸이 다 있죠, 있잖아요. 근데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다고. 있었죠. 새마을호 식당칸 되게 좋았어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근데 아니 무궁화호도 아직 있는데 그걸 열차 카페라고 되게 이상한 그림 붙여놓고 바꿔놨거든요. 어. 요즘은. 그래서 그냥 자판기 있고 그냥 간단한 것만 팔고 네. 막 그러는데 네. 근데 저는 요 부분을 정말 우리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새겨 들어서 정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런 건 진짜 만들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은 이런 거 되게 잘 보존을 하고. 근데 하던데. 일본은 식당칸이 없고요. 네. 도시락 문화를 엄청 발전시켰죠. 그렇지. 거기는 예를 들면 에끼벤이라 그래가지고 아. 기차역이라든지 이제 열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 문화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는 이 여행을 갔다 오시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오 작가님이 또 다른 기차 여행을 네. 계획하는데 여행 계획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일본 기차 여행의 제목은 도시락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어. 그걸로 제가 거기 썼어요. 유인 그쪽 그 큐.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 있어. 미안. 그러니까 모든 열차에 음. 각 그 지역마다 또 그 역마다 독특한 액기밴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지금 훌륭하지. 실장님 보면서 느끼고 이번 책 내고 잘 안 팔리는 걸 보면서 느끼는데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기차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빨리 도달하고 싶어 하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기차표를 갈아타면 또 끊어야 되고 해외 여행에서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비행기는 그냥 한 번에 내가 수고만 하면 되는데 기차는 중간 연결하는 거 갈아타야 되고 뭐 시간 배차 확인해야 되고. 그 덜컹거림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우리 오 작가님이 감성 단어장을 툭 던져주십니다. 근데 물론 실장님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유럽의 장거리 열차들은 안내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초심자들은 되게 떨어요. 이거 내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계속 차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계속 그 역에 그 안내판을 또 계속 눈여겨 보시게 되고 가끔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초심자에게 두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 그렇죠. 비행기 티켓 끊는 것부터 네. 되게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화에서 이제 이 기차 여행의 기록한 부분을 쭉 읽어가면서 김은 선생의 건조한 문체가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부분이 저는 그냥 건조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김은 선생의 칼의 노래나 남한산성 이런 걸 보면 그런 구조 되게 반복돼요. 눈을 떴다. 적군의 동태는 없었다. 바람이 찼다. 이튿날 어제에 비해서 하늘이 좀 찌푸렸다. 여전히 적의 동태는 없었다. 그 다음 날 무엇을 하는지 적의 진영 내부를 알 수가 없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59페이지인데요. 이건 어디냐면 아까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중간에 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쭉 가지 않고 이르크 축구에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잠깐 하룻밤 묵었죠. 네. 이르크 호텔에서 그 이르크 축구에서 짧은 체류 기간을 이제 적은 건데요. 자, 5월 3일 09시 45분. 배가 부르자 당연한 차례인 것처럼 졸음이 밀려왔다. 철도의 덜컹거림을 추억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 더블 침대 위에 누워 잠들었다. 5월 3일 14시 호텔 인근 카페에 가서 비즈니스 런치를 시켰다. 무엇을 먹었다. 제공이 됐다. 5월 3일 20시 30분 어둠이 내렸다. 호텔 1층에 있는 일식당에 가서 연어 초밥과 무엇을 먹었다. 5월 4일 17시 50분 잠시 산책했다. 기차에 필요한 생수를 샀다. 5월 5일 02시 30분 잠이 오지 않아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자, 난중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한 김 선생의 칼의 노래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뒤척였다예요.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였다. 내일은 또 어찌할 것인가. 나를 믿고 따르는 군사들은 어찌할 것인가. 저 백성들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한때 김은 마니아였던 저의 모습이 그려져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건조하게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책에서는 네. 그렇게 건조한 여행을 안 했겠죠. 여행 자체의 어떤 테마라고 할까 결이 좀 달랐으니까 아무래도 서술 방식이나 느낌 같은 것도 좀 달랐겠죠. 이게 지금 미치겠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거의 지금 끝나가는 시간이 가까워져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겠구나. 드디어 이제 그 얘기는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졸리세요? 아니요. 왜? 아니, 저기 눈을 껌뻑껌뻑 그러셔가지고. 비염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그래서 있어서. 잠깐 끌까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응. 네. 코 푸셔도 돼요. 아니, 제 책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재채기 하세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저기도 공중파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어쨌든 이걸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대략적인 여정을 쭉 읊어주셨는데 저 북한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서울로 입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평양이 아니라 북한 부분은 네. 전문 용어로 하면 뻥카죠, 뻥카. 판타지죠. 판타지. 그래서 아까 사실은 작가님이 모두에 언급하신 이 책은 여행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언급한 건 이제 여기 사실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데 거창한 설명은 아니고요. 네. 육로를 통해서 네. 국경을 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아마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에 그랬을 텐데 네네. 여행을 다닐 때마다 네. 걸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험들을 되게 재밌어했고 네네. 가급적 또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결국 앞으로 이제 제가 기차 여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기대하는 바가 이제 그거다. 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차를 타고 중국의 단둥에서 이제 실적인 여정은 끝나는 거였고 네. 거기서 배를 타고 인천에 왔죠. 배를 타고 인천에 온 거죠. 그 단둥에 묵으시면서 북한 땅이 바라다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 너무 네. 가까이 보이죠. 네. 그 철교도 그렇고 네. 그게 이제 묵은 호텔에서도 막 보이고 그랬다는 건가요? 네네. 네. 그냥 너무 가까이 보이고요. 사실 네. 단둥 자체도 네. 그 조선말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냥 그 북한식 간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사실은 그냥 막 혼재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네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작가님 거기서 이제 봤을 때 북한 열차가 이 철교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다 그랬네요. 네, 그건 너무 좋았는데요. 네, 북한 기차도 예뻐요. 그래요? 이게 원래 빈티지한 게 다 이쁘잖아요. 요즘 네. 시선에는. 네네. 근데 한
60년대 디자인 해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은 기차인데 파란색 쓰거든요. 근데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의 파란색은 좀 안 이쁜 게 많아요. 네. 근데 그 파란색은 시간의 때가 묻어서이기도 할 테고 네네. 그냥 그쪽의 독특한 색 감각이 덕분이기도 할 텐데 네.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 색이. 오, 그게 약간 멀리서 봤을 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단둥역에 가면요 북한 기차 서 있어요. 그 내리셨을 때 네. 이제 그게 서 있어가지고 네. 바로 플랫폼에 처음 봤었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철교 맞아. 가서 또 보고 막 했던 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갑기도 하고 이제 뭐 의미도 있거니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남아가지고 예. 그걸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차들을 봤던 덕분에 네. 좀 더 상상이 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이제 그 구성은 그러니까 그 북한 부분의 그런 구성은 실제로 그 단둥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시기 전부터 이렇게 의도했던 그런 부분 이렇게 할 거라는? 가기 전부터 일단 네. 경의선에 대해서도 공부 바삭하게 하고 갔죠. 노선 어떻게 가는지 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라도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데 이제 네. 디테일인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경험했던지 네. 했었는지 짧게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거가 이제 거기 단둥 가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의주랄까 뭐 평양이랄까 여기 이제 보면은 기차를 타고 정차를 했고 뭐 느낌 같은 거 이렇게 묘사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뭐 위성 사진 이런 걸로 참고하셨다고요? 뭐 요즘은 네. 구글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리트 뷰 네.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외국 사람들이 관광 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상상이 좀 쉬웠고요. 그다음에 단둥에서 보는 신의주 자체도 그냥 좀 상상하기 쉬울 만큼 많이 네네. 잘 보여요. 네네.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 않고. 근데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미쯤에 가면 그런 제안 같은 걸 또 하시죠. 이게 뭐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게 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시대가 돼도 평양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제 건축 쪽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좀 딴 데로 새는데 파리가 아름답잖아요. 네네. 파리의 건물들은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180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때 신도시 계획이 생기면서 네네네. 옛날 길들을 없애고 더 반듯반듯하게 뚫어가지고 만든 건물인데 네. 그러면 다 훌륭한 건축가가 했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공무원이 했겠지. 몇 가지만 이렇게 하고 네. 건물 이렇게 지어라 하고 지침 내린 다음에 다 집장사들이 지은 거예요. 그렇지. 네. 네네네네. 근데 집장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수준이 정해지거든요. 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원룸들이 가장 네. 다가구 주택이 되게 많은 주택 유형인데 네네. 한국의 삶이 약간 힘든 거는 이게 어떤 게 더 먼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 집장사들이 짓는 집의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난 어떤 의미인지 너무 공감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되게 빠른 어떤 개발과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네. 산업 구조, 건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자체적으로 좀 정화가 돼야 되고 네.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북한과 개방이 돼가지고 네네. 이 세력이 갑자기 그 하던 행태를 북한에 가서 똑같이 해버리면은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평양이 어떤 견지하고 있었던 나름의 고유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 물론 작가님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건축 문화도 뭐 안타깝고 서글픈 면이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자체로도 또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 되긴 했다 이렇게 쓰시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염려와 우려를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이 책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차 여행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만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깐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 음식 부분에 이제 눈길이 쏠리는데요. 중국 단둥에서 우리 오 작가님이 북한 음식을 이제 드시게 됩니다. 국가보안부에 걸리지 않나요? 왜요? 왜? 북한의 네.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책에도 썼는데. 그럼요. 단둥에서 이게 왜냐면 북한에서 드신 것도 아니고 단둥 중국에서 드신 거니까 단둥에 있는 이제 식당에서 북한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 회냉면하고 비빔냉면. 그러니까 이제 안지가 물어봤던 거죠 직원이. 그러니까 무슨 냉면 먹겠냐 그랬더니 둘 다 달라고. 고기냉면과 회냉면이 있었어요. 고기냉면과 회냉면. 근데 양일 때 이렇게 많을 줄 모르셨던 거죠. 그게 아니고 네. 그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두 개 다 먹어보고 싶어서 둘 다 시켰죠. 아, 그렇죠. 했더니 이제 네. 저는 이제 회냉면이면 당연히 한국식으로 비빔냉면일 줄 알았는데 똑같이 물냉면에 위에 고기가 얹혀졌냐 회가 얹혀졌냐 고명에 따라서 예, 그렇지. 그 차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평양냉면 마니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평양냉면과 우리나라의 평양냉면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쩡한 육수에 뭐 메밀향을 뭐 풍긴다고 흔히들 표현하는 뭐 100% 가까운 뭐 80% 이런 게 아니잖아요, 면이. 드셔보시니까. 서울식 평양냉면이 네. 훨씬 맛있어요. 맞지.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는 여기 적응이 돼 있거든. 그럼 여긴 비빔냉면이 아예 없어요? 있긴 있죠. 있어요. 있죠. 뭐 함흥지방은 또 비빔이 원래 또 유명하니까 있는데 우리가 아는 평양냉면이랑 아주 결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드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평양에서 계속 발전해온 평양냉면은 조금 심심하고 미지근한 칡냉면 같았던 것이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메밀 함량이 훨씬 적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평양냉면은 뭐 70, 80, 90, 뭐 100%를 뽑는다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파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칡냉면에 따라 쓰신 거죠. 어쨌든 저는 그 북한은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없고 중국에서 저는 이북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괜히 하여튼 뭐 이 부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까 이제 오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이란 부분은 상생의 나래를 동원하셔가지고 통과하는 걸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뒷부분은 다시 이제 단둥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페리를 타고 귀국하는 이제 사실 딱 여기서 딱 얘기하자면 네. 전 그 뒷부분만 평양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이게 이런 거잖아. 추리 소설의 뒷부분만 추리의 과정은 하나도 안 보고 결론부터 기차를 타고 왔나? 뒤에 사진만 보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지상주의.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나? 그렇지. 그리고 끝까지 이 책의 어쨌든 중심 정서를 잃지 않는 것이 어쨌든 갔다 오면 이게 뭐 꿈 같았다. 뭐 다시는 뭐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내 가슴 속에 뭐가 남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도착하고 그냥 끝이에요. 아주 건조한 여기 서울역입니다라는 안내 방송 그렇게 쓰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짓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좋았어요. 저한테 가장 큰 중요한 문장은 네. 맨 앞에 있는 거, 책 맨 앞에 쓴 거 있죠. 에필로그? 아니 맨 앞에 어디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오면 제일 좋은 거고 서울역에서 나는 냄새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책에 보면 이제 네 문장, 네 줄로 되어 있는데 프롤로그 앞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차에 올라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그곳 특유의 냄새가 가장 먼저 반긴다. 공항에 내려도 맡을 수 있지만 기차역의 생생한 자극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 냄새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예. 근데 이게 기차역에도 생생하다는 것은 우리 흔히 예를 들면 공항에 내렸을 때 뭐 일본에 내렸을 때 특유의 무슨 뭐 일본 된장 뭐 거기 일본에 무슨 그 간장 이런 느낌이 냄새가 나거든요. 한국에 오면 뭐 이렇게 또 뭐가 나듯이. 근데 여기서 작가님이 기차역이 더 생생한 자극이라고 하는 건 냄새 플러스 뭐가 더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그 냄새가 정말 더 냄새가? 예, 진국인 거죠. 사실 공항은 멀리 도시에서 떨어져 있지만 역은 도심 한가운데 있으니까 훨씬 더 그 생활의 향이 더 많이 배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맡는 한국 냄새와 서울역에 도착해서 맡는 한국 냄새 다를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린 서울역을 외국에서 도착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냄새가 약한 건데 그냥 그 냄새를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잊었던 그 냄새를 네네. 다시 맡는 순간의 네네. 느낌으로 그냥 책을 끝내고 싶었죠. 그럼 지금 다녀오신 지가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뭐 러시아, 뭐 중국, 몽골, 뭐 유럽, 뭐 이 냄새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고요. 대신 그 기억은 남아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마 똑같은 장소를 다시 한번 가면은 이 냄새였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억을 자기한테 남기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날 수도 있다고요.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냄새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저도 화실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실. 응, 네. 화실 냄새, 특유의 화실 냄새가 있어요. 유화한 네. 물감 냄새랑 연필 그림 냄새. 그리세요, 실장님? 나름 밑에 아직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죠. 우리 사회에서 만났잖아요. 네네네. 네. 나름 미대생이. 아, 알겠습니다. 네, 미대생이셨군요. 네. 네. 35년 전 얘기인가요? 네. 어디 화실 냄새가 있겠지. 네, 그런 특유의 향, 어딘가서 갑자기 그 향이 딱 오면은 그때 시절로, 그때로 돌아가는, 그 나이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은 건축가시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후각적인 것보다 시각적인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해서 하죠.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도 어떤 건축 프로젝트가 있을 때 네네. 공구리라고 하죠. 콘크리트. 그렇죠, 그렇죠. 공구리. 콘크리트가 그 공장에서 와가지고 레미콘차에 실려온 다음에 펌프카를 통해서 네. 쫙 부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되게 비릿한 냄새 나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콘크리트에서 네.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요? 네. 콘크리트로부터 비린내라. 보통 그런 추억의 냄새는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이제 끝맺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저는 이제 유독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 작가님이 중앙역을 새로 만들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제 짧게 좀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서울역이 네. 최초의 민자 역사거든요. 네네. 제가 여행 다녀보면서 네. 마음에 들었던 모든 도시에는 네. 늘 근사한 중앙역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도시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발전할 때 네. 기차역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도시의 중심이었거든요. 네네. 서울역도 사실은 뭐 일본이 짓긴 했지만은 네. 꽤 근사한 역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어디다 내놓기 창피할 정도의 어. 역을 갖고 있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개조하기에는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됐고 네. 특히 이제 새로운 철도가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연계해가지고 가장 네. 가능한 위치에 네. 좀 우리도 근사한 서울역, 네. 서울 중앙역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업무 분담을 하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역은 그 유럽 대륙 열차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런 전용을 네. 만들고 또 서울역은 나름대로 또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서울역은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아, 하겠죠. 하고 네. 그런 식으로다가. 네. 되게 근사하네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좀 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외국 가면 항상 중앙역이 있고 서쪽역이 있고 북쪽역이 다 그럼. 동서남북으로 여기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사진가 입장에서도 항상 어디 유럽의 도시를 여행할 때는 중앙역을 꼭 찍게 돼요. 그 정말 근사한 건물들이 많고 뭐 내부도 여러 가지 좀 이미지가 섞여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금 그런 면에서 취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난화 이번화에 걸쳐 한뭐 2시간 가까이 100분에 걸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오영욱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 없는데요. 시간이 네. 좀 더 있었으면 제가 연남동이 왜 뜰 수밖에 없었나 부동산적인 얘기를 어? 드릴까 했는데 오. 시간이 너무 아니, 지났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 뭐 5분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예. 아, 예, 예. 뭐 1분이면 되는데 예. 좋죠. 부동산 투자를 예. 생각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을까요? 안 들어. 근데 편하게 하십시오. 뜰 수밖에 없는 동네 네. 특성이 있어요. 음. 기찻길이 있는 동네 그리고 경의선. 물길이 있었던 복개된 물길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여기 연남동 위쪽으로는 기찻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홍제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홍제천이 이제 고가도로 밑으로 쫙 그렇죠. 흐르는데 네. 그걸 옛날 지도를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 스튜디오 바로 밑으로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구불구불 지나가서 망원시장이 또 그 물길 자리예요. 어머. 이렇게 해서 그 흔적이 지금 쭉 그 길로 남아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자꾸 범람하고 하니까 이제 메꾼 거죠. 네네. 메꿔가지고 지금 똑바로 뚫어놓고 여기는 이제 동네가 됐는데 네. 기찻길과 물길의 가장 큰 공통점은 평지라는 거예요. 기차도 경사가 급한데 못 지나가요. 아, 그러네. 물도 이게 뭐 최상류를 제외하고는 그 주변에 아무리 산이 많아도 물길 따라 가려면은 가장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아, 네네. 오늘날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찻길 주변과
그 물길 물길 주변? 주변이 뜰 수밖에 없는데 이 연남동은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야 이거 아주 오늘 스페셜. 신박한 네. 처음 듣는 해석이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도를 딱 봤더니, 그러니까 원래 물길 자리가 있는 건 알았는데 이 네. 스튜디오 주소를 받고 나서 네. 이제 한번 다시 봤거든요. 네. 했더니 여기가 딱 그 지점, 그 물길 자리 위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아, 진짜 다르긴 다르시구나, 건축가라서. 이거 우리 여기 스튜디오 주소를 보통 보내드리면 그러니까. 잘 못 찾겠어요. 아, 건물 1층에 뭐가 있죠? 빨래방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3층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저희가. 그게 왜 못 찾냐면은 기존 도시 구조는 이제 그 격자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물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길이 엉켜요 여기서. 방향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는 도시 구조 갖고 있거든요. 어머, 그렇구나. 철길과 물길이 공존하는 연남동. 뜰 수밖에 없었군요. 그 책방 연남동에 있잖아요. 네네. 본인 소유 아니시죠? 네. 자, 이렇게 슬픈 결말로.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부동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작가님하고 꼭 같이 한번 여행 가고 싶네요. 책 먼저 읽고요. 아니. 책 먼저 읽고 끝까지 강조해. 책은 좀 읽고 저 작가님 찾든지 말든지 그다음에 추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저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처음 뵀는데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도 너무 네, 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 작가님이 딱 그 읽어주시니까요. 네네. 되게 사고 싶은 책이 된 것 같아요. 책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23번째 이야기 파리발 서울행 특급 열차 오영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